이렇게 토요일날 분당 포럼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영애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참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오래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158회를 이렇게 분당 포럼을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알게 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특별히 반가웠고 또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좀 오늘 자유롭게 토론하고 강연하는 자리인 줄 알고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하고 왔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보기에 좀 편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조금 아까 소개를 받았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한국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진국가 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제가 언론계에도 있어 봤고, 또 학계에도 있어 봤고, 또 정치도 했고, 또 좋은 기회를 맞아서 국정운영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졌습니다. 그동안 젊었을 때는 저도 소위 운동권이라 해서 민주화운동하는 데에도 참여를 하고 그 때문에 제가 80년에는 여기 체류탄을 맞아서 제 오른쪽 눈이 아직도 약십니다. 글을 못 볼 정도로 눈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요. 지금 그 이후로 생각은 많이 바뀌었고 또 제가 있는 위치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을 경험한 폭도 다 자랑해졌지만 한 가지 제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는 문제의식 또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제대로 바꿔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시절, 여기 계신 어르신이나 선배 또는 중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그야말로 덕동의 시대고,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60달러의 나라가 3만 불을 부는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나라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오늘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이런 어떤 상전벽해의 큰 변화를 일구어 낸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변화라는 게 남들이 수백 년 이룬 변화를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압축 비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응축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대한민국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변화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늘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청와대를 나와서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점도 많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사람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좀 눈이 띄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사실 경험을 해보면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반성 속에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아까 이영애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87년 체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이제 한 번 더 또 큰 구조적인 전환을 겪어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단순한 뭐 1, 2년의 변화 또는 3, 4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라기보다는 큰 구조적인 전환기에 우리가 놓여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조적 전환기에는 항상 눈을 좀 길게 멀리 보고 또 제기되는 문제들을 단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고, 그래서 변화나 개혁의 범위와 폭과 깊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큰 구조적 전환기에 그럼 우리가 어떤 국가 모델이었고 이 국가 모델이 앞으로 어떤 국가 모델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게 책이 좀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인 선진국 국가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좀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4중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경제위기, 삶의 질의 위기, 정치위기, 북한발 위기 네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 경제위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1970년 이후로 지금까지 연 10% 성장을 한 해가 10% 안팎으로 성장, 그거보다 넘거나 또는 10% 약간 모자르게 성장한 해가 11년, 그리고 92년까지, 60년대에서 9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가 넘습니다.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고요. 그러나 1997년 IMF 위기 이후에는 한 해를 빼고는 그것도 기저효과 때문에 그전에가 워낙 그 마이너스 성장이라서 그 다음에 6%, 7% 성장한 경험이 있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어떤 5% 이상의 고성장을 이룬 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작년 그 경제성장률이 이제 2.6%대로 결국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5% 이상의 고성장 체제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면 지금 우리 잠재성장률이 3.5% 내외인데 경제성장률이라는 거는 좀 길게 보면은 잠재성장률에 수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잠재성장률 3.5%만큼 성장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잘하는 거고 그거보다 못했으면은 잠재성장률만큼을 충분히 우리가 발현을 못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3% 성장도 이게 성장률이 낮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같은 고도성장 모델을 전제로 한 또 그 고도성장을 통해서 낙수효과를 거두고 그 낙수효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어떤 그 인식 이것을 이제는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 2, 3%의 성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 운영의 틀도 짜고 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체계도 마련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삶의 질 문제도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위기라는 건 뭐 당장에 작년 금년 1월에 수출이 18.5% 그 감소했다 뭐 이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보다도 근원적인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 무역 의존도가 한 30%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중국이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늘어나는 효과와 중국이 산업이 성장이 돼서 각 산업별로 우리 산업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 산업을 잡아먹는 효과와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시장이 확대돼서 우리가 누리는 편익보다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산업 강국인데 자동차도 세계 5위고 반도체가 세계 1위고 휴대폰이 세계 1위고 뭐 이 석유화학이 세계 4위고 섬유가 세계 7위인 산업 강국인데 철강이 세계 5위고 그 산업들에서 이제는 중국이 우리 산업을 잡아먹는 시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중국이 우리 경제의 어떤 그 산업을 갉아먹는 효과, 이게 더 크게 보이는 시점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삼성전자가 최고였는데 작년 한 해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이 20%로 줄었습니다. 100%에서 100%를 그 전에를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가보면 하웨이가 생산하는 휴대폰이 삼성전자 휴대폰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면서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미 삼성전자를 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내에서 5위에 5위. 그만큼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 경쟁력 가운데 반도체가 제일 좋은데 세계의 그 절반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내고 있는데 중국이 21조 원을 들여서 지금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강, 석유화학, 섬유, 이런 것들이 지금 잠식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하는 LED, 전기, 전자, 그리고, 그 반도체, 이쪽으로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설 땅이 있느냐, 우리 산업이.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근원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시장의 어떤, 상대적 침체와 중국 시장의 침체와 결부돼서 급격한 수출 감소,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다는데 이 수출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문제죠. 결국 지금 이 시대의 경제는 양적 투입을 통해서 성장을 늘리는 시대는 이미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ICT 혁명이 주도하는 경제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에서는 글로벌 시장 경제를 놓고서는 어떤 경제, 어떤 기업이 더 혁신 능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경쟁력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을 보면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도 이제는 단순 로봇에서 지능형 로봇으로 다 넘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옛날에는 구글이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회사가 무인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로 바뀐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시대인데, 그 무인 자동차의 선두주자가 구글입니다. 또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 2020년대가 되면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또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버추얼 리얼리티, 이와 같은 소위 ICT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시대를 주도하는 흐름이 될 텐데, 과연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그건 혁신 능력을 갖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혁신 능력을 갖는 기업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먼저 남들이 밟지 않은 미답의 길을 가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그야말로 창의력으로 승부를 하는 시대입니다. 창조적인 힘으로, 창조적인 생각의 힘으로 승부를 하는 시대를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의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라는 말을 내버린 것도 그런 어떤 맥락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이 지금 500조 이상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과거에는 돈이 없어갖고 은행 융자를 내기 바빴는데, 지금은 기업이 돈을 특히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SK나 이렇게 조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쌓아놓은 이유가 뭐냐? 투자할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투자할 대상을 못 찾으니까 돈을 함부로 투자를 못하니까 쌓아놓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속에서 어두운 면을 뭘로 보느냐면,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하면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70년대에 어떤 산업을 하면 우리가 될 것이냐. 중화공업을 해야 된다. 그럼 정부가 앞장서서 중화공업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거기 융자도 주고 정책금융도 주고 차관도 내주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산업을 일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80년대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이동훈 산업자원부 차관이 제가 잘 아는 전 차관님이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 50 때 산업국장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생생한 체험담을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 책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이제 70년대 오늘날 우리 휴대폰 쓰는 전화기 쓰는 게 다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백색 전화니 청색 전화니 흑색 전화니 이렇게 해서 전부 그랬던 기억나시죠? 그게 다 1:1 교환식이거든요. 그게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MIT나 이런 데서 그 전자통신 공부한 사람들을 들여와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기계식 전화기 1대 다대다로 바꾸는 전자통신 분야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엄청난 투자였고 그게 오늘날 인터넷 강국이 되게 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다 유선전화를 기반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50으로 바뀐 다음에 당시 그 주체들이 그 기술을 들여왔던 주체들이 거리를 합니다. 앞으로 산업의 쌀은 반도체가 될 것이니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산자부의 그 당시 동력자원부죠. 팀을 꾸려갖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꾸리고 그걸 이제 당시 아웅산 때 돌아가신 서석준 부총리가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그때 이제 반도체 산업을 산업정책으로 강력히 밀기로 하고 그 당시 전령을 이동훈 차관이 담당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LG에 처음에 그 당시 럭키 금성이죠. 금성에 가서 이 투자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금성은 잘 아시다시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금성 전기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갈 때입니다. 거기에 지금 금성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반도체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갖고 삼성을 갔더니 삼성의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그걸 가지고서 열흘만 말미를 달라고 그러고 열흘 동안에 팀을 꾸려서 일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다 돌아보고 나서 열흘 이후에 답을 주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때 정부가 아주 반도체 산업하기 위한 초기에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또 적자도 나니까 보완을 국가가 많이 해서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때 싹이 터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거 뭘 했냐면 미리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을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부든 기업이든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드는 그런 모험가 정신을 발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조선이 안 된다고 다 그럴 때 현대가 정주영 회장과 그때 이명박 사장이 있을 때 조선소가 그때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일본이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중장병 산업을 하냐. 그랬을 때 현대가 스코틀랜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게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가 된 배경이거든요. 90년대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계속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그 모험가 정신을 발휘하고 거기에 그런 게 다 혁신 능력이죠.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서고 또 바이오 혁명 시대에 넘어서는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이후에 스마트폰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뭘 먹고 살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삼성조차도 그 답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다른 삼성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주 조그만 중견기업 가운데에서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지 수평적으로 창조적인 힘을 창출하고 협력을 하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수평적 디지털 네트워크가 없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R&D 투자 비용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비율로 보면 GDP의 4.5% 가까이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과연 R&D 투자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R&D 투자가 정말 창의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이 좀 나눠먹기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투자한 만큼 효율을 못 거두고 있다는 게 과학기술평가원의 그 평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교육이 낡아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교육 보더라도 애들을 전부 스펙 교육시키고 아직도 주입식 교육 중심이고 전부 대학 어디 가느냐. 우리나라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대학에 온 애들도 자기가 전공을 왜 이걸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점수대로 가니까 대학에 와서 적성 때문에 대학에 온 애들은 아직도 거의 없고 점수 때문에 대학과를 선택을 해서 오니까 이런 체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거 다 떠나서 구조개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 낡은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년, 30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경제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 정부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가 지금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정부가 이런 어떤 좀 큰 구조적인 전환기일 때는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20년 앞을 보고 지금 정책을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과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구조개혁을 위한 단추들을 끼워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대중요법적인, 부동산이 지금 죽었으니까 부동산 키워야 된다. 가계부채가 뭐하니까 가계부채가 돼야 된다.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니까 경기 활성화해야 된다. 이게 소비가 진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블랙먼데이 만들어서 소비 진작해야 된다. 이런 대중요법적인 것 갖고는 자꾸 풍선 효과만 만들어내요. 작년 가을에 자동차 특소세 인하해갖고, 인하하려면 끝까지 인하 잠시 했다가 하니까 자동차 많이 팔렸다가 그거 다시 원상복귀 하니까 금년 1월에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다시 자동차 특소세 또 내리잖아요. 이런 정책 갖고는 우리 어떤 지금 저소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선거를 우리가 계속 치르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파퓰리즘을 비판하지만 사실 정책은 대단히 파퓰리즘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고요. 요즘 좀비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저널리즘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은행이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계 기업의 숫자가 지금 30%를 넘어섰습니다. 대기업 가운데에도 이런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근데 그 구조조정을 잘못하면 IMF 위기 이후에 230만 실업자가 생겼듯이 엄청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중장기 플랜을 갖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계부채 계속 쌓인다는 건 신문 보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1200조가 넘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상당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문제가 안 됐는데, 금년 내년 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죽어가면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빚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이 되면 그게 가계부채 위기를 촉발을 하고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상당히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는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이 40%를 드디어 금년에 넘었습니다. 40%를 넘고, 40%에서 60%, 40%에서 80% 되는 기간은 시간이 갈수록 짧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파퓰리즘 정책 기도했지만은, 지금 이 복지 정책 가운데에서도 현금 수혜가 많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편적 복지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돈은 이게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20만 원 받으시는데, 그 전에 2007년에 10만 원씩 주다가 이거를 이제 이 정부 들어서 20만 원 주는데, 금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20만 원 놔둬도 10년 뒤가 되면 20조가 돼요. 4대강 뭐 돈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체 사업하는데 16조 쓴 건데, 이거는 1년에 20조씩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 전체가 100조, 쓸 수 있는 돈이 100조 남짓합니다. 조금 는다 해도 100조, 120조 한다 해도 그 안에 5분의 1을 그게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저는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과연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70%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진짜 필요하면 있는 한테 좀 더 주는 게 낫지. 진짜 그거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생각할 때 항상 균형을 생각해야 되죠. 복지를 투입을 하는데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쪽에서 돈을 확 써버리면 다른 쪽은 못 쓰게 되는 거는 인지상정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이 균형이 무너지는 정책을 어떤 걸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 균형을 잃은 복지정책을 서로 앞다투어서 내고, 그런 공약을 복지체계 전체를 설계를 한 가운데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인기가 좋다 그래서 써서 관철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있습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1980년에 그것이 9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1990년에 8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2000년에 60만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는 40만 대가 1년에 태어납니다. 1년에 40만 대가 태어난 이후로 아차 큰일 났다 싶어서 저출산 정책을 온갖 돈을 들여서 다 썼지만 지금도 40만 대입니다. 10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정책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되느냐면, 우선은 그 2005년에 태어난 애들이 성인이 되는 게 2023년인데, 2023년부터는 해마다 성인이 40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갖고 경제, 노동력도 공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지금 53만인데, 53만 가운데 47만이 모병으로 뽑는, 징병으로 뽑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거에서 남자애는 그럼 2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럼 군은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군이 과연 그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책을 설치, 군을 줄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든지, 이걸 지금부터 설계해, 지금 이제 6, 7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지금 정원이 55만입니다. 근데 42만이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진학률을 70%라고 잡으면 30만 밖에 이제 대학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대학의 한 40%를 지금 줄여야 돼요. 이거 누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다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우리나라의 지금 이 문제들이 이런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이런 인구절벽이 오는 이상 우리가 내수를 확대한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비도요, 패턴이 있어요. 40대가 하는 소비, 30대가 하는 소비, 50대가 하는 소비, 60대가 하는 소비가 다 다릅니다. 소비가 다른데, 인구 구조가 급격히 역피라미드형이 되면, 제일 소비의 많은 세대가 30대하고 40대인데, 그때 이제 소비 여력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 세대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인 40대 후반이 60이 되는 정도, 10년 뒤가 되면, 그때부터는 소비를 늘려야 우리 내부에서 늘릴 여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이것과도 밀접히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위기, 이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의집 중도가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상위 1%의 부의직 중도가 26%, 상위 10%가 66%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면 12%를 갖고 있고 10%가 44%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90년대에 저희가 사회조사를 해보면 내가 중산층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60% 가까이 됐어요. 지금 조사를 하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어떤 조사는 30% 이하로 내려가요. 객관적인 중산층 지표하고 주관적 중산층 지표가 안 맞습니다. 괴리가 굉장히 넓은데 OECD 기준으로 볼 때도 34%가 괴리가 나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인데도 나는 중산층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미래에 더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없다는데 81%가 계층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이게 바로 금수저 논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에서 딱 드러나는 게 아버지가 고학년일 경우 85.4%가 고학년이고 아버지가 관리 전문직일 경우 자녀도 관리 전문직인 비율이 42.9%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9.8%밖에 안 되고요. 어릴 때 중산층일 경우 현재 중산층이 40.6%인데 계층과 상관없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 60년 동안 발전해오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 농지개혁 효과도 컸습니다만은 지주계급이 없어졌잖아요. 그 뒤로는 다 똑같은 그 출발선에서 해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욕나는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농민의 아들들도 판검사가 되고 심지어 뻥튀기 하던 분이 대통령도 되고 뻥튀기 장사하던 분이 대통령도 되고 이런 소위 계층의 상승 이동이 교육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고 지금의 대기업 오너들이 이 금수저들보다는 흑수저들이 더 많은 지금 3세대 말고 1세대들이고 그런 시대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40%가 강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대나 연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사회의 어떤 계층적 사다리가 끊어져 있고 그 통해서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가져오는 가장 큰 효과는 뭐냐? 사람들이 실존적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노동시장은 상중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요인인데 87년 이후에 대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 할수록 대기업은 어쨌든 그거 시끄러운 거 막기 위해서 거기에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더 주는 만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대기업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의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1억 내외인 반면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내려가고 또 비정규직으로 내려가면 같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임금 격차가 5분의 1 이상, 5배 이상 나는 그런 어떤 삼중 노동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비정규직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득권을 대기업도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대기업 노동자들도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은 정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재벌을 대변하고 한쪽은 재벌의 대기업 노조를 대변하고 있다. 이게 좌우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무슨 보수나 진보라를 떠나서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 경우는 조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노총이나 큰 노조들이 주로 대변하는 층이 노동자들 가운데도 비정규직이라든지 노조가 없는 계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된 부분에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주로 대변을 하거든요. 노사정위원회에도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 경총, 정부, 그 다음에 노동자 대표로 민노총과 한국노총, 민노총은 탈퇴했습니다만 한국노총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대기업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이 대표들이 없어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지금 개혁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표들을 노사정위원회 저 비정규직도 대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대변해야 되거든요.
그런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노동시장의 이런 어떤 격차를 내버려두고 우리나라가 과연 삶의 질 선진국이 되겠느냐. 어렵다. 이게.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주고 고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게 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그러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고른 조건 하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쟁점이 되어 있는 노동시장 그 개혁 법안들은 이런 근원적인 개혁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들 내용을 뜯어보면 그거 갖고도 지금 합의가 안 돼서 난리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질 위기 가운데 제일 그 큰 문제죠, 사실은. 이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와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고령화 세대의 양극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건 뭐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사람이 1세기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입니다. 언제 우리 인간이 한 세기를 살 수 있다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거의 1세기를 살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세기를 사실 거예요. 이게 100세 인생이라는 게 뭐 남 얘기예요. 요즘 뭐 유행가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는 요즘 상가에 가보면 사실은 그게 확 느껴지는 게 옛날에는 상가에 가면 70, 80대 상가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상가들을 가보면은 90대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제 느낌으로는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90세 넘어서 대부분 이제 100세까지 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사느냐가 문제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준비되지 않은 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노인 가구 상대적 빈곤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6.9%인데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보면 2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 가까이 되는데 2위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10만 명당 2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하고 2위 격차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위였던 헝가리의 1.5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그런데 노인 자살률은 더 심각합니다. 10만 명당 77명입니다. OECD 평균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나라 분들이 우울증이 그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은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실존적 불안, 현실적으로 삶의 고통의 무게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거죠. 특히 노인 세대로 갈수록. 이 양극화가 젊은 사람들의 양극화는 자기 몸을 어쨌든 움직여갖고 먹고 살 동력이라도 있지만 노인 세대의 빈곤이라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돌봐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전부 푸는 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뭘까요? 정치를 다 하시는 얘기지만은 정치 없이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라는 거는 일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의사를 집약시키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 다 다르죠. 정치 제도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제주의 하에서는 왕이 그런 어떤 정치를 독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왕을 신들이 조금 이렇게 보좌를 해서 하는 체제가 될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거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준 거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에게 위임을 한 거고 수행자로서 이 정부가 그거를 수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구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정치고, 권력은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권력은 우리가 왜 주나요? 어디를 왜 주나? 그 사람들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수임을 했으니까 한번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주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일에 대한 의사도 제대로 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기보다는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의사를 결정 못하고 계속 늦추어갖고 지연을 시켜서 사실은 녹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이스크림을 딱 얼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치니까,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이미 녹고 없어져. 그 녹은 아이스크림 그거 먹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이미 아이스크림이 아니죠. 둘째는 권력도 옛날처럼 이 정치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권력인 거를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권력을 잘 이용을 해서 소위 국정이죠. 국정을 잘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국정을 수행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사람인들이 덜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비효율적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한계를 갖고 있거나, 그 한계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이전 국가 모델에서는 발전 국가 모델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정부가 지식과 정보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우위에 있을 수 있었어요. 민간보다도 국가가 정보나 지식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민간은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국가가 상당히 그 우월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계몽적 리더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이익 집단이 잘 조직되고 그들이 요구가 커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원적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됩니다, 일이. 일방적으로 하려면 다 반발해요. 다 반발하고 일이 의사결정도 안 이루어지고 권력도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하고 공감을 얻고, 옛날보다 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품이 많이 들고 공감 능력을 가진 리더십이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옛날처럼 하다 보면은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은 권력이 제대로 수행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위기는 북한발 위기입니다. 북한발 위기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문제고요. 북한은 사실은 근원적 딜레마가 뭐냐면, 폐쇄 체제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개방체제로 가면 정권안보의 두려움을 갖는 거고, 폐쇄체제를 강화하면 북한의 내적 모순이, 그러니까 지금 그 체제가 갖고 있는 폐쇄적 성격으로 인한 전체주의 체제의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게 문제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북한,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한 5년 안이 남북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안정화될 것이냐. 사실은 재작년 몇 년 전, 2, 3년 전에 통일 대박론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았던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권력이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경향. 그게 물론은 아주 포괄적인 방식이고 무도한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내적 모순이 좀 격화돼서 북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노선전환 여부인데,
지금 이제 뭐 핵무기를 하는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서로 감성 대결을 하지만 남북관계의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은 이게 강하게 대립했을 때 그 출구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남북관계라든지 90년대 남북관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어쨌든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데 이걸 이제 그 전략의 문제죠. 전략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워낙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건 뭐 나중에 토론이 나오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까지 위기를 설명했는데 지금은 작은 전환기가 아니라 큰 전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큰 전환기라는 건 87년 체제, 이 체제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더 이상 87년 체제로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87년 체제는 뭐였고 현재 가야 될 체제는 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년 체제는 한마디로 이 발전 국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술 용어인데 Developmental States라고 해서 정치경제학 또는 국가론 쪽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뭐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최근에 중국, 등소평 이후의 중국, 그리고 이런 모델을 가진 나라들이 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시장을 이용하되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 경제 개방 체제를 지향을 하되 그거를 국가가 중심이 돼서 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때 국가는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이런 어떤 강력한 거시정책 수단을 가지고 어떤 사회의 자원을 경제 성장을 하기에 최적합한 곳에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그 밀어주는 것이 주도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이었죠. 70년대, 80년대 대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개척을 하고 또 시장을 열고 정부는 그거를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또 시장경제의 어떤 독과점화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한국 경제를 성장하는 동력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정부 부처에 대해서 슈퍼갑이 누구냐 기획재정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었고 우리나라의 이 관료체제 가운데 모든 부서가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제부처 가운데서도 기재부가 또는 과거의 경제기획원이 그 전체 경제전략을 짜고 그걸 갖고 각 부처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관료의 힘이 굉장히 컸던 나라입니다. 또 경제관료들도 제가 90년대 그 YS 정부에서도 뭐 대통령 정책 기획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경제부처 관료들이 정말 세긴 세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또 그 경제부처의 수장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보면 굉장히 전투적인 분들이에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강경식 옛날 부총리나 또는 진영 장관이나 뭐 또 그게 강봉균 뭐 한의원 뭐 이런 소위 경제부총리 했던 사람들이 보면 이분들이 관료 오늘날의 뭐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서 관료적이지 않고 굉장히 모험가 정신도 있고 또 이 경제 전체를 이끈다는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분들로 기억하는데 이런 관료제 체제가 사실은 주도를 해왔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발전 국가라고 하는 건 고도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고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제나 뭐 다른 국가 모델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치 측면에서만 좀 얘기를 하면 87년에 우리가 5년 단임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뭐 다른 나라를 연구해갖고 이게 5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기 때문에 5년을 한 게 아니라 장기 집권은 막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관 정권이 7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년은 긴 것 같고, 또 이게 중임을 하자니까 또 이 연임이 되는 그런 폐해가 있고, 그러니까 단임으로 하자. 우리나라는 장기 집권을 막는 게 그 당시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5년으로 했다는 거예요. 4년은 너무 짧고 6년은 너무 길어서 5년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5년 단임제를 했고,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미 이게 주기가 안 맞아요. 주기가 안 맞는데 이 5년 단임제로 해놓으니까 그 뒤에 우리가 6번의 대통령을 6번이죠. 노태우 대통령,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6분인데 그 6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에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여야 양쪽으로 갈라져서 온 판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라나스키 5년마다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국가 모델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대통령과 그 정부 그 가운데서 청와대에 힘을 집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 하에서는 거기에 줄을 대는 게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5년에 자기 입지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서 어쨌든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5년마다 그런 걸 이제 해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은 그 승리를 했다는 환희를 맛보지만 진 쪽은 이 패배감, 절망감 이거를 삭힐 수가 없어요. 그 분노가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87년, 92년 매번 불복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 97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진 쪽에서는 이거를 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결국 조금 있으면 어떻게든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50%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거에 대해서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성공하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당이 그 정부에 대해서 또는 그 권력을 잡은 정당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매번 반복됩니다.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그렇게 규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찬스가 안 오기 때문에 그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그게 그때그때 그런 어떤 5년 뒤에 선거는 선거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적 이익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니까 정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5년 단임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론적인 계몽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청와대에 4년을 있었는데 5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5년 단임제에서 특히 청와대 구조를 한번 보면요. 청와대 처음에 인수위 끝나갖고 청와대에 한 500명 정도의 비서진실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서실 가운데 반려사회에서 파견한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다 처음 국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새로 선거에서 일했던 사람들 딱 청와대로 넣는데 청와대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마추어예요. 반려사회는 그래도 쭉 전문성을 갖고 쭉 지속되어 있는데 그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청와대는 제일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전체 지휘하니까 시행착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도 한 30%가 계속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하면 그게 좀 덜 할 텐데 이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청와대는 100%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추어로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그 안 해도 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집권 초기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촛불 시위가 한참일 때 쇠고기 사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물론 청와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일 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게 과정을 잘 관리한 것도 있지만 그 근원적인 거는 대선에서 증거에 대한 불복 심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실수가 나타나니까 정권 초기를 정권을 흔들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도 1년 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계속 1년 내내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권 1년이 벌써 피곤해지니까 2년차, 3년차 되면 정부는, 대통령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 당황하는 건 바빠지는 거죠. 초조하게. 아, 내가 5년 동안에 역사에 남는 일을 뭐 해야 되는데 뭐가 있나? 뭐 찾아갖고 그걸 또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다 보면 또 거기 국회가 도움을 안 주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어떤 과정에서 5년이 또 4년차 되면 다음 대선 그게 되니까 또 레임덕 얘기가 막 나오고 이야기가 잘 면이 안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5년이라는 게 굉장히 짧다. 그리고 과거는 정부가 그래도 지식과 정보를 상당히 선점하고 그 우위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다원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미디어 환경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환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가 30명이었는데요.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지금 2,000명이에요. 카메라 기자까지. 이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인 무슨 계몽적 리더십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그건 어느 매체에 의해서건 공격을 받게 돼 있고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정 환경이 옛날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체제 자체는 과거의 체제 그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분법적 진영 대립의 정치가 극복이 안 됐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87년 이후에 그런 DJYS의 어떤 또는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 JP까지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딱 지역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87년 이후로 잘 아시다시피 딱 어떤 정당이 특정 지역을 완전히 독점하는 체제가 굳어져 있고 이게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서 호남은 거기도 호남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텐데 거기는 아예 진보 진영이 돼버렸고 영남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여기 완전히 보수화 돼버렸고 이게 그러니까 영남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맨날 야당을 찍어봤자 30년 동안 자기가 찍은 사람이 한 번도 국회의원 되는 걸 못 봐요. 호남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지금의 여당을 아무리 찍어봤자 30년 동안 한 번도 국회의원 되는 자기가 찍은 사람은 한 번도 국회의원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다 사표화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선에서 전체 표의 60%가 사표화됩니다. 자기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됩니다. 이게 비례대표제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그게 굉장히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만 하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면 싸울수록 또 그 지역적으로 이게 대립을 하면 대립할수록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복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기 오디언스들은 여야가 싸우면 영남은 영남대로 결집하고 호남은 호남대로 결집하니까 자기 개인적 정치적 이익에는 더 좋은 겁니다. 이게 호남에도 경쟁 체제가 있고 영남에도 경쟁 체제가 있어야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거기에 조정도 한다고 또 생각도 유연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지 못하니까 전부 경직돼서 그게 결국 중앙정치에는 대립의 정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한 정당, 한 의원이 공천만 받으면 계속되고 그 밑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공천 줘갖고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역 토호 세력과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지역 정치가 다 토호 정치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년 동안 굳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골목 정치인들만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구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전부 악수하고 시장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편지 쓰고 이게 표 없는 정치. 그거는 각 지역에서는 공천 때문에 그렇고 공천을 얻기 위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민생을 함께하고 현장을 알고 그런 걸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의회에 가서 이게 의회 정치하고 국정을 돌보라고 한 건데 거기에 관심은 거의 없고 회의하면 도장 찍고 지역에 내려가서 행사 가갖고서 축사하는데 전부 정신이 없으니까 국회는 항상 텅 비어 있고 우리나라가 국회 보좌관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미국 빼고 9명을 주는데 인통까지 유럽의 북유럽의 국가들은 다 하나에서 3명이에요.
의원내가 계획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좌진을 많이 안 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보좌진들 중에 정책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다 선거 전문가들이면서. 왜냐하면 보좌진들은 다 선거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회 정치는 점점 비게되고 골목 정치는 점점 커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정당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싱크탱크가 부족합니다. 정당이 싱크탱크 하라고 국고보조금 30%를 쓰게 돼 있는데 안 써요. 다 반려들 먹여 살리는 돈으로 쓰지. 변변한 여든 야든 변변한 싱크탱크 하나가 없지 않습니다. 여의도 연구원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지만 그게 선거 도와주는 조직이지 독립적인 미국의 그런 어떤 뭐 브루킹스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싱크탱크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기를 하여튼 이게 전부 그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새로운 국가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총량적 발전의 결과로 개인의 발전을 생각했어요. 성장의 해태.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으로 국가 경영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3% 성장을 하더라도 2% 성장을 하더라도 그 재원을 또는 그 역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GDP 지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SI 지수라 해서 SP 지수 또는 SI 지수, 삶의 질 지수, 행복 지수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쓰는데 GDP 성장률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삶의 질 지수를 생각하는 측정을 해야 된다. 같은 돈을 잘 쓰면 삶의 질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지만 삶의 질 지수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더 잘 살죠. 잘 살긴 하지만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 지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게 공진국가라고 하는 건데요. 코인볼루셔너리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타하고 영양하고 싸우면 치타하고 영양하고 적자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면 치타가 영양을 잡아먹고 치타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연계를 보더라도 공진화 이론, 적자 생존 이론보다는 공진화 이론이 더 진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게 제일 최근에 진화선들에게 의견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치타가 영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영양을 안 잡아먹기 위해서 더 빨리 뛰고 치타는 잡아먹기 위해서 더 빨리 진화하고 이러면서 치타와 영양이 같이 빨라집니다. 같이 빨라지는데 또 힘도 같이 증가되는데 적정 개체수는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발전국가 모델이 빨리빨리 모델에 의해서 100m 달리기 하는 식의 모델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를 제일 잘 표현하는 거죠. 양적 성장, 양적 목표를 두고 거기에 그냥 최선의 수단을 해서 너도나도 뛰어가게 만들고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근육이 으락으락합니다. 그 으락으락하는 게 경성 근육을 가지고 100m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남은 쳐다보지 보지 않고 자기 혼자 뛰어가서 이기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발전 모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라톤을 뛰는 모델로 바뀌어야 돼요. 마라톤을 뛸 때 혼자 잘났다고 뛰어나가면 끝까지 못 뛰는 거예요. 처음 한 30km까지는 같이 뛰어야 돼요. 옆에도 보면. 그리고 마라톤 뛰는 사람 치고 군살이 없잖아요. 전부 이렇게 근육도 이렇게 부락부락한 근육이 아니라 연성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뛰어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는. 그 중에 가장 제가 이제 그런데 여기 그 루이스 큐빅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6면을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6면 맞추는데 빨강, 파랑, 노랑, 초록 6개 맞추는데 하나만 맞추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맞춰집니다. 6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6개 색깔을 처음부터 같이 맞춰요. 이런 생각을 해요. 늦더라도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해요. 포브스가 5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 60%가 이윤공유제와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잘 나가는 기업이 21세기에는 종업원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런 기업도 잘하더라. 종업원은 당장에 내 그 노동력을 내가 이용을 하고 그냥 필요 없으면은 하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보다는 함께 간다는 이런 기업을 이 더 잘 나가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건 여러 군데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UN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2002년에 해서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걸 많이 했는데 지금 그래도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굉장히 긍정된 게 세계 영양실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해서도 그렇지만은 의도적인 여러 어떤 지원과 자선 활동과 아까 얘기했듯이 혁신 경제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 긴 얘기라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R&D나 이런 게 좀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핀란드처럼 강력한 창조성이 고취가 되고 실패를 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실리콘밸리는 다 도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모든 식당에서 점심 저녁에 토론회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어떤 뛸 때까지는 다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확 올라가고 실패한 사람들도 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고용을 합니다. 이게 순환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성공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델을 가야 되는데 이 창조성을 어떻게 고취하는 거냐. 아까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삶의 질 투자국가라는 개념을 써요.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복지라는 건 돈을 나눠주는 거 이거를 나눠줄 때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게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지 표적형 복지를 몰빵 복지가 안 돼요. 돈만 많이 들어가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많아요. 학습이 행복입니다. 80대 노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하나라도 배우는 노인이 안 배우는 노인보다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요. 치매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이 학습에 투자를 해요. 평생 학습사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걸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사실 돈을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사회적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또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이든 이런 것도 사회적 지원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돈 써야 돼요. 삶이 희미화되고 문화화되는 데에도 우리가 즐겁고 아름답게 사는 게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여기에도 투자를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동태적 균형 감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전부 요거 몰빵 먹자는데 돈 다 써버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삶의 질 투자 국가로 우리가 가야 된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돈을 나눠주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삶의 질의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냐.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적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생태적 성찰국가 만들어야 되고요. 양성공지국가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직의 정치에서 수평의 정치로 전환이 돼야 되고 말씀 중에 다 나왔지만 5년 단임제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요. 선거주기 불일치도 폐해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전국선거가 있어요. 그럼 매년 전국선거 할 때마다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주기를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 걸로 통일을 하든지 해야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좀 조용해지고 싸움도 좀 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국정의 단전성과 미래지향적인 것을 있어야 된다는 그 신속한 의사결정이 로봇 아이스크림이 안 되게 하려면 정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방향의 개혁이 우리나라도 필요하다. 전 세계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성공한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근데 미국도 지금 대통령제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나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 논의가 그 다음번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되는 그 체제하에서 과연 이게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굉장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당제도 바꿔야 됩니다.
양당제는 부부도 둘만 있으니까 잘 싸우잖아요. 그 사랑하는 부부도. 사실 친구도 둘만 있으면 싸웁니다. 셋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연대도 하고 이렇게 연합의 정치를 가지고 또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지역 패권주의에 기초한 이런 어떤 구조에서는 지역주의도 해소할 겸 각 지역도 그 경쟁 체제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양당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사실 다당제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등만 다 승자 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중재선거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을 지식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 뒤에 부분을 너무 빨리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정치와 우리가 어쨌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협치, 수기, 공감 이런 가치들이 적대, 대립 이런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제가 생각하는 이 공직국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공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치개혁이 정치라는 게 결국 문을 따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전제가 돼야 이런 어떤 공직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